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내용은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인용할 때 상단에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연이틀 우리 증시가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일 뉴욕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하락의 이유는 본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주요 골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미 증시를 크게 타격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벌써 며칠째인가요? 잠시만요. 예, 2021년 12월 29일자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래일 6거래일 동안 주구장창 지금 기관은 매도세를 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28일까지는 기관이 줄곧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29일부터 매도 물량을 내는 데는 사실 공감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어찌됐든 뭐 배당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부분들 때문에 배당이 크겠죠. 그 부분 때문에 기관에서 계속 매집을 하다가 배당 낙일 이후부터는 계속 파는 거죠. 왜냐, 얘네들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또 매수에 나설 수가 있는데 28일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금을 쓴 거죠. 그러니까 배당 낙일 이후부터는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내다 판 계기가 됐겠죠. 아마 뭐 제 생각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다른 이유는 어찌됐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뭐 여타 기타의 어떤 뭐 그런 다른 이유들 때문에 기관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피해 보는 건 또 개미들이겠죠. 어찌됐든 오늘자 증시 현황과 그리고 일단 증시 하락의 원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원의 오늘자 4시 34분 증시 마감 이후의 뉴스입니다. 미 긴축 쇼크, 코스피가 2920선으로 후퇴했다. 그리고 환율은 1200원을 넘겼다. 라는 뉴스입니다.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미국발 긴축 쇼크. 뭐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 환율 1200.4원 이후에 근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200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1200원에 근접했던 과거는 언제였냐면 최근 과거가 2020년 6월경 이후에 지난해 다시 10월에 1200원을 살짝 넘겼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또 1200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물론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뭐 외인들이 자금을 빼서 달러로 환전을 했다라는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이슈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증시에는 상당히 악재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금일 증시의 큰 원인으로 하락의 큰 원인으로는 또 기관 매도가 있었고요. 뒤에서도 한번 더 언급을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로 인해 가지고 카카오가 오늘 마이너스 5.21%를 하락했고 네이버는 마이너스 4.65%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에서도 기술 성장주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에서도 금일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고 특히나 기술 성장 기술 성장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는 LG화학 그리고 현대차는 상승을 했어요. 지난 번에 제 방송에서도 올해 증권사들이 뽑은 투자 유망 섹터 세 가지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IT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기업 뭐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아니면 뭐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찌됐든 오늘 현대차는 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았네요. 그리고 금속 그리고 건설업 운수장비 은행 섹터는 상승을 했고요. 하락 섹터는 서비스업 의약품 그리고 증권 섬유 의복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14.24%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이자 메타버스 관련주인 위메이드 11.75% 하락을 했고 그리고 게임주 펄 어비스 마이너스 7.15%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대장주인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5.23%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이너스 3.8% HLB 마이너스 3.23%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어찌됐든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코스닥에서도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서비스가 1.89% 상승을 했고 정보기기가 0.31%, 뭐 음식료, 담배 0.14%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반해서 하락 업종은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뭐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마이너스 6.67% 그리고 오락 문화가 마이너스 4.91%, 뭐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4.1%, 그리고 IT 지수가 마이너스 4.01% 내렸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일단 뭐 IT 반도체는 많이 내렸네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도 내렸네요. 어찌됐든 뭐 신년에 쏟아져 나왔던 기사들 대부분의 내용들 주요 골자는 증권사들이 올해 뽑는 추천 섹터는 IT 반도체, 자동차, 디지털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 성장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게 아마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비즈 오늘자 오후 4시 38분 똑같이 장 마감 이후에 기사입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에 파랗게 질린 증시 코스피 1%, 코스닥 3% 급락. 뭐 정확하게는 3%는 아니고요. 소제목을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바이오 게임주가 급락을 했다. 그리고 내용의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게 12월 FOMC 의사록 그리고 뭐 금리 조기 인상 시사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긴축 공포에는 암호화폐도 약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떨어지자 우리 증시에서도
IT, 바이오 등 기술주의 하락폭이 컸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선 비지의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고 조금 줄여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컸던 이유는 국내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나도 강했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총 4,83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금융투자기관에서 3,626억 원을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1,415억 원을 순매도했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유가 아마 기술 성장주 중심의 하락폭이 컸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연준 의사록 공개에 미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특히나 나스닥 기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3.3%나 급락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적혔길래 그랬느냐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 연준은 이날이면 이제 어제죠. 어젯밤에 이날 지난해 2021년 12월 FOMC 정례 회의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 가능성을 논의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죠. 양적 완화는 자산을 매입을 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말 그대로 시중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작용을 하는 게 양적 완화인데 양적 긴축은 그 반대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다시 시중에다가 매각을 해서 시중의 유동성 즉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증시에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양적 긴축 이 부분은 이번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 압력 때문에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왔고 금리 인상도 조기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시사를 했지만 이 양적 긴축 즉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시중에 매각한다라는 이 양적 긴축은 이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게 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니케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 양적 긴축을 시사한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2010년대 당시에 양적 긴축보다도 상당히 이른 시점에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목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머니투데이 22년 1월 6일 그리고 오늘 이것도 장마감 이후에 뉴스인데요. 박스권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증시 탈모주는 빛났다. 자,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좀 어이가 없어서요. 어이가 없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뭐 탈모주 빛난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약을 뭐 보험화하겠다. 그러니까 보험 급여로 탈 수 있게끔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의 공약이 나왔나 봐요. 지금은 탈모 치료약이 이제 비급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라는 말은 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약을 타더라도 그 약값 그대로 보험공단에서의 어떤 보조 없이 약값 그대로 주고 사는 게 비급여고
보험급여로 살 수 있다. 이 말은 약값을 보험 청구, 보험 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내가 내는 돈과 합치면은 그게 이제 약값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약을 비급여로 사게 되면 100원에 사야 되지만 보험급여로 사게 되면 뭐 대충 30% 그러면 한 30원에 살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탈모 치료와 탈모제를 판매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뭐 어떤 그 의료비 그 약값에 부담을 느낀 탈모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보험급여로 바뀌게 되면은 내가 쉽게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거라는 가정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모 치료제가 반짝하는 건데 일단은 어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약의 1위 1비하는 어떤 이 주식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다 대선 테마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마주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 그것도 하락장에서도 이거 참 저는 뭐랄까요 증시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인가요?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그 홀로서기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어 그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하는 뭐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 전부터 해서 뭐 경남 스틸이 뭐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뭐 10몇 프로 올랐나? 뭐 1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뭐 어제 아마 오늘은 좀 내렸나?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관심이 없어서 사실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랄까요? 일단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후보 교체가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뭐 시장의 뉘앙스를 줬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이 경남 스틸이 홍준표와 관련된 뭐 대선 테마 주더라고요. 이런 게 반사적으로 막 급등을 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 그것도 이런 어떤 하락장에서 자꾸 이렇게 보인다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증시에 뭐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어떤 대선 테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실적이나 어떤 미래 성장성이나 뭐랄까 또 다른 어떤 뭐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걸 도외시한 투자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설사 까먹어도 내가 손실을 봐도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남 스틸 어제 급등한다고 따라붙었다가 뭐 어제 네이버 게시판을 보니까 곧 상한가 간다, 곧 상한가 마감이다, 문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 같긴 하던데 괜히 거기 투자해서 손실 보고 나면 누구한테 탓할 겁니까 사실. 물론 뭐 경남 스틸이 뭐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 테마로 움직였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좀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이와 같이 뭐 공약 하나에 무슨 회사가 바뀔 것처럼 막 급등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부분 절대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버벅댔나요? 일단 뭐 제 방송은 항상 라이브고 생 라이브고
뭐 자료는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지만 대본도 없고 그냥 뭐 제 방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뭐 말을 버벅댈 수도 있고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뭐 일단 오늘 같이 이렇게 하락장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임해야 되냐. 자, 한번 제가 그냥 대충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요 골자들만. 자, 종목을 보지 말고 지수를 보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오늘 같이 하락할 때 아이고 뭐 2% 내렸네, 3% 내렸네, 10% 내렸네 이렇게 해서 볼 거잖아요. 그걸 보지 마시고 지수의 방향을 보라는 거죠. 그냥 지수만 보세요. 그냥 그럴 때는 아 지수가 많이 내렸구나. 아 그래 지수가 반등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보는 거지. 계속 내 종목이 5% 내렸네, 10% 내렸네, 20% 내렸네 이거 보지 마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곧버스 요즘에 또 곧버스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또 뭔가 이런 조정에 대한 뭐 우려 대비일 수도 있겠지만 곧버스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는데 인버스 말고 곧버스. 예. 근데 곧버스를 투자할 때는 절대로 본인의 투자 안에서 20%를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를 넘기게 되면 세상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뭐랄까요 정말 비관론자가 되더라고요. 뭐 저 역시 뭐 20% 이상도 해본 적도 있는데 뭐 길게 가지는 않았어요. 뭐 너무 제 자신이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비관적이면은 세상 살맛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곧버스 투자할 때는 절대 20%를 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용.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미수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누구는 미수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데 미수는 오히려 신용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만 쓰면 미수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수는 이자는 없거든요. 근데 신용은 이자가 있거든요. 참고로 신용거래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신용을 땡겨 쓰게 되면 하루도 이자가 붙습니다. 참고로 신용이자가 세요. 연 9%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연 9%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익률이 연 9% 되나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아니면 뭐 넘을 수도 있겠죠. 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연 9%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신용 이자가 연 9%입니다. 그러면 본인 돈 500만 원 하고 신용으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연 4.5% 해도 손해네. 그죠? 그러면 아니지. 500 해서 연 9%니까 최소 그죠? 1000만 원 투자해서 연에 50만 원 벌면 진짜 뭐 한 5만 원 정도 남기는 수준 되겠네요. 45만 원 이자 내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용으로 투자를 해서 승산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만 원 투자해서 그날 뭐 한 이틀, 3일 뭐 투자를 해서 50%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투자했을 때 50% 오르면은 150만 원입니다. 그죠? 하지만 150만 원에서 다시 50% 까먹으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 아닙니다. 75만 원이에요. 이 말은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손실을 만회를 하고 이익을 보는 데까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함부로 쓰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양방향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한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한다, 분산 투자한다. 물론 분산 투자가 여러 개를 사는 거를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할 때는 포트폴리오 왜 짜는 겁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짜는 거거든요.
왜 뭐 경기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 즉 체계적 위험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기업 위험 같은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많이 리스크 헤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투자 섹터를 조금 이제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 되게끔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민감주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경기 둔감주도 같이 섹터에, 아니 그 다른 섹터이지만은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뭐 100을 투자를 한다면 20, 20, 20, 20, 20으로 비중을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이 각 항목별로 섹터를 조금씩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게 짜는 겁니다. 짤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민감주를 짰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업종별로 섹터가 나뉘겠지만 어찌 됐든 내가 좋아하는 섹터를 고른다면 예를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민감주 대표적이죠. 자동차 업종이다. 그러면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주를 사겠죠. 대장주. 이때 제가 A, B, C라고 했는 이유는 비중입니다. 비중. A의 비중을 제일 크게 두고 20 안에서도 A의 비중을 제일 크게 두고 그 다음에 B의 비중을 크게 두고 그 다음에 C의 비중을 두는데 이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A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 뭐 대형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뭐 찾아보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대장주는 일단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A에 넣게 된다면 그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뭔가 중형주가 있잖아요. 그럼 중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101위에서 300위까지를 중형주라고 하는데 이 중형주를 뭐 한두 개 정도 요 섹터 안에 넣어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소형주 제일 비중은 적게 두지만은 어찌됐든 이 소형주는 급등락이 이 A와 B 종목보다는 조금 더 클 거기 때문에 C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형주도 그 섹터의 소형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의 소형주 찾아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포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하거든요. 종목이 많지 않냐 뭐 얘기하실 수 있으면 뭐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적을 수도 있지만은 뭐 30개, 40개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10개 뭐 아니면은 5개 아니면 심지어는 뭐 1개, 2개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저의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뭐 평균적으로 7개에서 10개 정도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짤 때 종목을 이렇게 7, 8개는 7개에서 10개 정도는 가졌던 것 같아요. 뭐 더 많았던 때도 있었고요. 근데 뭐 다들 장단점이 있고 투자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얘기 들을 수는 없지만 요렇게도 한번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요즘에 올해 들어서 뭐 DSR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좀 심해졌죠. 아무래도 그 대출과 관련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총 대출액 1억에서 2억 원 초과시, 참고로 현재는 2억 원 초과시입니다. 1억 원 초과시는 올 7월부터, 자, 2억 원 초과시 DSR이 적용이 된답니다. DSR이 어떻게?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DSR이 40%를 넘지를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출 규제거든요. 그러면 DSR이 뭐냐? 지금 요거는 참고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뭐 한컴 경제 용어 사전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한번 놓은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출자, 차입자,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자 그리고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 통장대출, 그리고 자동차 할부,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미결제분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의 빚을 합해서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봉이 1억입니다. 근데 1년에 상환하는 원리금과 그리고 이자의 합계가 1억이에요. 그러면 DSR이 몇 프로냐? 이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여러분들 가운데 연봉이 1억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낮춰볼게요. 일단 만약에 연봉이 5천이라면 그러면 연봉이 5천이라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월 150 정도 월 150만 원 정도 빚을 갚고 있다면은 현재 만약에 2억을 대출 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연봉이 1억이다.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뭐 쓴 거 어쩌고 저쩌고 전체 빚의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상환액이 1억이다. 그러면 DSR은 100%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40%로 규제한다고 하잖아요. 40% 이상을 넘지 못하게끔. 그러면 40%는 이게 1억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상환액이 1억이 아니고 4천만 원 하면 연봉 1억인 사람 입장에서는 DSR이 딱 40%가 맞춰지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돼요. 40% 맞춰지는 겁니다. 이거를 월로 나눠 보니까 33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2억을 지금 쓰고 있는 대출자가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월 갚아 나가고 있는 빚의 원금 플러스 이자 등등이 333만 원을 더 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1억인 연봉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연봉이 5천이라면 DSR 40%는 대충 월로 따지면 150 정도 빚 갚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5천인 사람이 월 150 정도의 빚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40%이기 때문에 DSR 40%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2억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충 한 2억 5천 정도 하면은
30년 정도 원금 균등으로 만약에 분할 납부한다고 만약에 하면 제 생각에 대충 월 한 150 나오겠네요. 월 150 정도 빚 갚고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내가 아파트 담보로 빌린 돈이 2억 5천이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150만 원씩 갖고 있어.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 돼요 물으면은 아유 DSR 40% 넘으셔서 이제 안 돼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대출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올해부터는. 하여튼 뭐 제 설명이 뭐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나중에 자금 계획이 있으실 때 원활히 진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 지금 오늘로서 방송이 네 번째인데요. 뭐 방송 스킬이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꾸준히 할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유 뭐 방송이 뭐 이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뭐 따끔한 지적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또 바라는 점이나 또 뭐 이러이러한 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 주십시오. 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 방송 스킬도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정보 그리고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